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그린 뉴딜 핫라인이니까. 그린 뉴딜 핫라인.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더 깊게 알려드립니다. 그린 뉴딜 핫라인입니다. 네, 앞으로 기후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향후 5년을 오늘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다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는 산불로 그리고 해외에서는 전쟁으로 참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들이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양윤호입니다. 네. 얼마 전 일어난 산불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다가오는 봄에 이제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사의 큰 이벤트죠. 대선 이후에 한국의 기후 정책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좀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귀 기울여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그린 뉴딜 핫라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저희 20대 대선이 끝났죠. 네, 다울쌤, 연호쌤 뭐 어떠셨습니까? 대선 투표를 또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제 은근히. 나이가. 네, 저도 이번에 네 번째 네. 대선이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제가 찍었던 후보가 단 한 번도 당선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떨까 했는데 결과는 비밀입니다. 네. 저희 그린피스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기업으로부터도 그렇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개인으로서는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되셨는데 이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이제 5년간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이제 정책들이 이끄실 텐데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번 정부에 대해서 기대가 큰데요. 이제 저희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행정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뭐 거의 저희 사무소와 도보로 10분 시대 아닙니까? 그죠? 좀 빨리 걸으면 한 15분? 네. 그죠. 네. 도보로 15분이고 저 이제 뭐 집회 신고하고 바로 탄소 배출할 필요도 없이 걸어가지고 저희 메시지 전달하고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근데 또 국방부라 좀 뭔가 앞에서 시위하기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거기 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잘 따져봐서 좋은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또 연호쌤은 또 기후위기 캠페인으로서 대선 결과 보고 또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후보들의 공약이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원하는 수준,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는 후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진짜 5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겠다라는 거를 개표로 방송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공약은 또 공약인 거고 이제 대통령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5년 동안 실제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이끌어야 되니까요. 공약에서 조금 아쉽고 부족했던 부분도 잘 채워서 정말 너무 중요한 시기죠. 지금 코로나도 진행 중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국제평화와 세계 경제 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린피스가 강조하고 있는 기후위기도 너무 심각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시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좀 이러한 위기들을 잘 돌파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선인분의 이제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을 이제 자세하게 볼 텐데요. 이제 또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누구나 이름을 들어도 알만한 이제 대형 로펌 분들이 이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 보고서도 발표를 하고 이제 뭐 이제 국제적인 컨설팅 회사도 이제 이런 걸 많이 이제 발표를 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듣기로는 그린피스에서 또 기후에너지 분야 분석한 거에 비해서 좀 약했다. 뭐 이런 또 저희만의 분석이 또 있어가지고
저희 방송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정말 많은 거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저희 1타 강사 2분 장다울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이라고 부르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현호 캠페이너님 모셨으니까 정말로 저희가 한번 진짜 훑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름 난다긴다는 로펌에서 나온 분석 자료를 봤는데 네. 너무 약하더라고요. 제가 훨씬 더 잘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직장을 옮겨야 되나 하는 고민을. 네, 다울쌤이 좀 겸손하신데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계신 걸 보니까 진짜로 좀 네, 뭔가 맞습니다. 깊은 이 정보를 담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분이 어떤 이제 기후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냈을지 지금 기후변화 대응이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 정부든 이제 관련 정책을 안 내놓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은 워낙 익숙하실 텐데 연호쌤이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비상사태 이런 말 사실 많이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탄소 중립에다가 넷제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땅속에 묻혀 있었던 여러 화석연료들, 석탄, 석유, 천연가스들이 있는데 이거를 태워서 지금 이제까지 사실 인류가 산업화를 계속 일궈왔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대기 중에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배출을 해왔고 그걸로 인해서 산업혁명 이전 대비해가지고 약 1.1도가 오른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중위도다 보니까 그보다 더 높은 2도가량 오른 상황이고요. 극지방은 3도까지 올랐거든요. 어떤 분들께서는 고작 1도 오른 거 가지고 무슨 난리냐, 여름철에 우리가 몇 도가 올라가고 겨울에는 또 몇 도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인류 문명을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기후가 안정적이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이 기후 조절 시스템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준으로 지금 변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를 켜보면 이게 100년 만이다, 10년 만이다 이런 말이 해년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매번 나오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번 산불도 조금 이제 사람이 이제 불을 시작했다는 말이 있지만 이제 산불의 그 크기라든지 이런 게 계속 기후변화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다울쌤 그 산불 지역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가 사실 이번 주말에 갈 생각이고 관련된 지금 사진들도 많이 보고 영상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최근 몇 년간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있었던 산불이라든가 미국 서부의 산불, 작년에는 또 그리스의 산불을 보면서 그 피해도 많이 느꼈지만 또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산불이 역대급 산불이 일어나서 참 가슴이 아프고요. 과거에 산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연호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상기후들, 태풍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한파, 가뭄, 폭우 이런 것들의 빈도와 강도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자주 일어나고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 산불도 전반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건조한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잘 조성돼 있었던 거죠. 비도 오랫동안 안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실수로 혹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방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산불이 너무나 크게 번지고 그다음에 진화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상기후들이 정말 증가하는 것이 심각하게 문제인 것 같은데 단순히 이런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식량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직접 체감은 못했지만 물 부족의 위기라든가 그다음 코로나 같은 감염병 확산에도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또 생물의 멸종 위기로 최근에 우리나라에 꿀벌이 사라졌다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다양한 생물들의 멸종 위기로까지 기후변화가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끝으로 가면 인류가 과연 이 변화하는 기후 안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30년 전, 딱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고 대응을 해왔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7년 전에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협약이라는 걸 전 세계가 합의하면서 이미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해서 1도가 올랐는데 이번 세기 말까지 추가적인 1도, 즉 합쳐서
2도 상승 이하로 막는 것이 재앙적인 기후를 예방하기 위한 전 세계의 목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2도도 위험하다. 1.5도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1도가 올랐으니 추가적으로 0.4도 상승 이내로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한 2050년 정도가 되면 인류가 대기 중으로 내뿜는 온실가스가 제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2050년까지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10년 뒤인 2030년에는 현재 인류가 연간 배출하는 양보다 한 절반 정도는 줄여야 2050년쯤 가서 순 배출이 제로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 세계가 합의한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이 식량이랑 물이에요. 이 식량 부족, 물 부족하면은 이게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뭐 평균 온도가 뭐 1.5도, 2도니까 애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요즘 실제로 이제 한국에 있는 농부분들도 어려움을 호소하시잖아요. 막 약간 과일 같은 게 금방 이제 썩어버린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된다든지, 이제 꿀벌이 사라지는 것도 이제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니 집 나가면 꿀벌이 안 들어오니까 그 지역에 이제 뭐 식물들이 수정도 못하고 이제 뭐 수익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모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그 그린피스 그 서울 사무소라니까 우리나라 얘기를 해요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탄소 배출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유엔 가입국 기준으로 하면 한 196개국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보면은 우리가 2020년에 전 세계에서 9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가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늦었으니까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배출한 양으로 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한 30위권 밖이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많이 배출을 해오면서 2020년 기준으로는 누적 배출량에서도 전 세계 17위고요. 그 다음에 1인당 배출량, 국민 1인당 연간 배출량으로 보면은 30개국이 넘는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가 5번째로 높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선진국이고 세계 10대 경제국이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를 헤쳐나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요즘 급격하게 줄이라고 하는 건 이거 부당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 누적 배출량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은 좀 더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이 그 누적 배출량에서 17위 정도라서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 최근에 발전을 많이 했고 서구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은 7,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에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선진국들이 배출을 줄이는 책임을 지었을 때 우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줄이지 않고 많이 늘려온 상황에서 또 최근에 있었던 목표들도 많이 2020년까지 목표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목표를 못 지켜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부담이 되게 줄여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공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지 못했던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도 그 정도 저희가 좀 많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지겠다고 계획해 놓은 책임은 우리가 실제 공정하게 부담해야 되는 책임의 뭐 절반 수준도 안 될 정도로 매우 부족합니다. 아까 장다우 선생님이랑 이제 양현우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2050년까지는 배출량이 0이 되려면 2030년까지는 지금 배출하는 것보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활동하시는 게 2022년부터 2027년이니까 엄청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 지금부터 2030년까지 중에서 무려 5년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인 정부 하에서 지내게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막중한 거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가지고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면 이게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런 인식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경제에도 이제 심각한 타격이 된다는 이런 그 연구 결과라든지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이제 주요 국가들도 기후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수출이 힘들어지고 경쟁력도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과감하게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게 결국은 우리 경제에도 좋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일자리가 더 나아지고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 기후위기 관련된 어떤 공약들을 좀 내놓는지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좀 대표적인 공약이 어떤 게 좀 있었나요? 네, 일단 그 큰 방향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비전을 발표를 했고, 그게 작년에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기본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제정을 하면서 법제화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는 거는 명확하게 방향이 정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말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좀 강화해서 203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2018년 대비해서 40% 감축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새로운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거든요. 사실 그린피스 입장에서는 이게 40%가 아니라 약간 꼼수가 들어가서 30%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 강화된 목표인데 우리가 실제 해야 되는 50% 감축에는 많이 부족한 목표죠. 30%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도 이 목표는 지키겠다고 명시를 했어요. 사실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그 목표를 좀 하향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니까 목표는 지키되 이제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수단은 좀 바꾸겠다. 전면 수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 꼼수, 그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한 꼼수 관련 부분에서는 또 장다울 선생님이 이전 방송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시니까 궁금하신 청취자분들은 몇 개월 전에 그 탄소 중립 그 관련한 에피소드를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또 정치인들이 또 자주 이제 공약을 또 바꾸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아주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파리 협약을 탈퇴하는. 근데 2050 탄소 중립이 진짜 좀 유지가 될지 연호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탄소 중립은 사실 세계적인 트렌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거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 방향은 유지될 걸로 보여요. 또 그런 배경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 이거를 법제화했잖아요. 법에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추진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울 쌤께서 또 이제 정치적으로 또 감각이 좋으신데 왜 정치인들이 그 자신들의 공약을 냈던 거를 잘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선거 때는 이기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쟁 후보와 최대한 차별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표를 받기 위해서 조금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장밋빛 아니면 조금 더 자극적으로 공약을 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이제 정부를 출범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현실이니까 입법부도 신경을 써야 되고 행정부의 관료들의 제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시민과 시민사회의 요구도 또 반영을 해서 정책을 수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 원래 정책을 뭐 송두리째 바꾸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공약에 조절이 생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표를 받을 때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지만 뭐 70-80%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들의 요구사항도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제시했던 공약들이 좀 일부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이제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벼락치기로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지금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불충분한 목표분을 실행했거든요. 양현호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지금 더 열심히 줄여야 되고 더 시급한 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정부인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탁쌤 말씀처럼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목표도 많이 불충분했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선호하는 건 아닌데 그동안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어떤 이 기후 에너지 관련 의제에 대해서 주요 정책들 그리고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입법 성과나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거를 전면에 내세웠던 정의당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도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좀 많이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양현호 캠페이너님은 지금 목소리도 굉장히 다운돼 있고
굉장히 기대감이 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다울쌤이 보신 게 어떻습니까? 그거 사실은 정부가 그 새로운 깨게 출범하는 정부가 이 초반에 얘기했던 걸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또 방향이 또 바뀌기도 하잖아요. 다울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정치인이나 어떤 대통령도 뭐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지만 지지율에 민감하잖아요.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그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국민들이 원하는지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기후변화 정책을 피는지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 운영이 시작이 되면은 참모진도 구성을 할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행정부 관료들과의 협업도 있을 거고 또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도 이제 필요하면 압박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경청을 해서 일단 지금 3월 18일부터 출범한 인수위에서 이제 출범이 이제 5월 10일 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리고 정부 출범한 이후에도 인수위가 좀 운영될 수 있으니까 인수위 내에서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가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더 야심차게 진전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좀 잘 검토를 해서 일단 정책을 좀 잘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약보다 좀 진일보된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일단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분들 목소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 중에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가장 특징적인 게 이렇게 제가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전오믹스 원전으로 해결한다 이런 공약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저희 또 그린피스는 그 탈원전과 탈핵에 대해서 50년 이상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전으로 이제 그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리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수출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다울쌤? 네, 뭐 7글자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후보가 네.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네. 사실 원전은 그린피스가 보기에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처럼 너무 그렇죠. 위험하고 또 이제는 너무 비싼 옵션이기도 하고 우리가 빠른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한데 원전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거의 1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느리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답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원전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또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용성 문제로 그동안 과거에서도 크게 늘리기 힘들었는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뭐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차별화를 내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탈원전 정책 그린피스 수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느리고 208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원전을 좀 줄여나가는 매우 온건한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 죽을 수 있을까요? 2085년이면? 저는 2085년에 살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 부분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죠. 네, 요번에 그 산불 사태 때 진짜 조마조마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산불이 그 원전 지역으로 변질까봐, 그렇죠? 그거 어떻습니까? 산불이 난 지역에서 많이 가까웠나요? 네, 우리나라에 원전이 크게 4군데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 원전이라고 있어요. 네. 그 한울 원전이 이번에 산불이 거의 원전 인근까지 근접해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었던 위험한 수준까지 갔다가 많은 소방대원분들이랑 정부에서 신경을 써서 다행히 이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언제든 이렇게 원전이 존재하고 있으면은 이런 산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최근에도 또 후쿠시마에 또 지진이 났죠. 예, 지진이라든가 이런 태풍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에 의해서도 원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위험이 닥치면 또 조마조마하게 걱정했다가 또 까먹고 그런 것 같은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거예요.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가 한 뭐 30% 정도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원전을 좀 늘리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호쌤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쓰는 에너지 비중이 어느 정도고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 생각하는 그 에너지 믹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나라 에너지원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그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지 않아요. 7%밖에 안 되거든요. 한 자릿수. 그리고 여전히 화석연료 비중이 높습니다. 60%가량 돼요. 그중에는 석탄이 35%, 천연가스 25%, 그리고 원전이 30%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제 30% 가까이 맞추겠다. 그러니까 20% 현재 수준보다 20% 정도 더 늘리고 원전은 한 5% 줄이고 화석연료는 60%에서 한 40%로 줄인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은 재생에너지를 문재인 정부 목표인 30%보다 낮은 20%, 그리고 원전은 좀 더 높여서 24%가 아니라 35%.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10% 줄이고 그만큼을 원전으로 더 쓰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걸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재생에너지 늘리는데 윤석열 정부는 좀 덜 늘리겠다는 거고 그만큼 원전을 조금 더 늘리겠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을 조금 더 줄이고 재생에너지 더 늘리려는 계획이었죠.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 정의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는 30% 늘리는 정책이었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20%까지 늘리겠다. 원전을 이렇게 늘리겠다는 건데 저희가 그게 땅이 넓지가 않은데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원전이 24기? 네. 이제 얼마 전에 신한울 1호기가 운영을 받아서 한 25기 정도가 돌아가고 있는데 원전 부지는 4군데고요. 그래서 전력에서 원전 비중은 30%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전 세계에서 원전 발전량으로는 전 세계에서 6위고요. 그리고 영토 대비한 원전 개수로는 비교 불가능한 1위고요. 상당히 원전을 많이 쓰고 있죠. 전 세계 196개국 중에서 원전을 쓰는 국가는 33개국밖에 없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중에 6위잖아요. 근데 6위라고 해도 하위 15개국 다 합친 것만큼의 원전 규모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인 거죠.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원전 최강국 중에 하나인 건 맞고요. 근데 여기서 더 늘리겠다. 그러면 2030년까지는 신규 원전 한 2개 정도 더 짓고 그다음에 수명이 만료가 되는 노후 원전들을 좀 무리해서 위험하게 수명을 연장시켜서 가동을 하면 2030년까지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원전 비중 35% 비중을 맞추는 거는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그렇게 원전을 늘렸을 때 과연 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우리 사회의 그런 위험성과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원전을 늘림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결국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60%에 해당하는 화석연료 발전을 얼마나 빠르게 빼느냐가 관건인 건데 과연 원전으로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느냐로 봤을 때는 저희 그린피스 생각으로는 현명한 대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까 그 다울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예전에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다시 아메리카를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 그랬더니 제 미국 친구가 이미 아메리카 대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미 크다. 그래서 이미 원전 채광국을 우리가 달성했잖아요. 밀집도로.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달성을 하신 것 같고요. 좀 다른 쪽에 그리고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한 가지만 더 좀 네. 강조를 드리면 네. 최근에 뉴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을 때 원전도 체르노빌 원전도 점거하고 네. 지금도 점거하고 있죠. 그 무슨 또 다른 뭐 엄청 큰 원전도 뭐 점거하지 않았어요? 예,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도 네. 이제 거기다가 미사일 공격도 하고 군대가 쳐들어가서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저 궁금한 게 근데 군인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군인이 원자력 발전소 남의 나라 원자력 발전소 왜 점거하는 거예요? 뭐 핸드폰 충전하러 가는 것도 아닐 텐데. 우크라이나의 전력 공급의 50%가 원전이다 보니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 원전을 장악하면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공급을 장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했다는 그 추측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극한에 몰렸을 때 원전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러시아 정부가 결국에는 뭐 좀 쉽지 않은 상황에 빠지게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미리 막기 위해서 점거했다고 하는 썰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뭐 정확한 거는 푸틴과 통화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 그런 예측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먼저는 네. 그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이어서 우크라이나에선 네. 예, 그다음에 전쟁 때 또 볼모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 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그 시설 자체를 볼모로 삼고 협상에 있어서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라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그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했을 때 유럽에 깔렸던 뉴스의 타이틀의 대부분이 유럽 최대 원전을 러시아가 공격을 했다, 점거를 했다였거든요. 왜냐하면 자포리자 원전이 유럽에서 제일 큰 원전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 유럽에서 제일 큰 자포리자 원전보다 큰 원전이 우리나라 4개 원전 중에 3개가 그거보다 더 크고요. 아, 역시 원전 최강국. 예. 예, 신한은 3, 4억이 더 짓는다고 하는데 울진에는 지금 6기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고 2기가 거의 건설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8기가 되면 울진에 있는 한울 원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가 몰려 있고 가장 큰 원전이 돼요. 전 세계 모든 원전 중에서. 근데 거기다가 2기를 더 짓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계획인 거죠. 그러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무려 10기의 원전이 한 곳에 몰려 있고 규모로는 아까 얘기했던 자포리자 원전이 한 6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신한울 3, 4호기까지 지으면 한울 원전이 12기가와트 정도 돼요. 유럽 최대 원전보다 2배 크기의 원전을 우리나라 경북 울진에 짓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어서 너무 위험한 계획인 거죠. 네, 그 국민분들이 좀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듣기로는 또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 중에 그 물론 그린피스의 목표치는 미치지 못하지만 2035년까지 내연기관 등록을 금지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제 전기차 위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연호 쌤 이거 맞습니까? 네, 저희도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 등록 금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워서 왜 저희가 놀랐냐면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5년 더 빠른 거죠. 물론 심상정 후보나 저희나 2030년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훨씬 민주당보다 더 조금은 5년이지만 조금은 더 야심찬 공약을 내세운 것 같아서 저희도 좀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다울쌤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2035년에는 중요한 게 그때는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통령이 아닌 시절이잖아요. 이게 뭐 좀 어떻게 지켜질까요? 어떨까요? 이게 시그널을 미리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네네. 우리가 보통 자동차 사면 한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6년 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50년에 우리나라에 휘발유차, 경유차가 없으려면 2030년 정도부터는 이제 새롭게 안 팔아야 이미 팔린 것들을 운행하고 중고 시장은 운영되다가 2050년 되면은 이제 전기차, 수소차 중심의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한 2,400만 대 정도 있는데요. 이 규모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사실 탄소 중립에 불가능하고요. 전체 규모도 줄이면서 그렇다고 승용차가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전기차로 전환하고 그 전기도 지금은 화석연료가 60%지만 재생에너지 100%로 가게 되면은 이제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지 않는 수송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당장 내년부터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자동차 업체들도 장기 생산 계획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너무나 큰 사회 충격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미리미리 정책의 방향을 정해주는 게 이제 산업도 준비하고 사회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 30만 명 돼요. 가족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만 명이 넘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에도 두세 번째로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산업에 지금 전기차, 수소차 비중이 전체 신규 판매 한 10%? 5%도 안 될 텐데 그거를 나중에 100%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못 팔겠다는 거는. 그래서 되게 큰 변화죠. 그래서 2035년을 얘기하는 것도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 방향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으니까 가장 빠르게는 노르웨이는 이제 3년 남았어요. 2025년부터는 휘발유 경유차를 못 팔게 돼요. 그리고 유럽 전체에서도 35년부터 못 파니까 사실 현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40년부터 주요 시장에서는 안 판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35년부터 못 팔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미리 방향을 바꾸는 것이 훨씬 좋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2035년은 그린피스 요구사항보다는 좀 아쉽긴 하나 한국 사회에 매우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공약이죠. 그게 뭐 저희 집 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그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쵸. 자동차를 미국에도 팔고 뭐 유럽에도 많이 파는데 그 유럽에는 이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만든 상품에 대해서 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자동차 산업 말고 저 여러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우쌤? 네,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어요. 유럽에서 그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의 수입을 할 때 거기에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탄소 국경세, 정확하게 말하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데 이거를 도입하겠다, 2026년부터 도입하겠다라는 논의가 작년에 나왔었고 최근에 3월 15일 날 EU 집행위원회에서 이거를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력 그리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EU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야심차게 나가고 있고 올해 6월에 유럽 의회에서 이거를 통과가 좀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확정이 되고 2026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제품들에 대해서 세금이 더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피스가 이제 관련 리포트를 내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이벤트가 있어요. 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을 잘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저 어린 시절의 추억, IMF 이런 거를 잘 대응을 해야 좀 될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그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약간 탄소 국경세 도입에 대해서 약간 보류적인 입장?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탄소세에 대한 이야기랑 이 유럽에서 하는 이야기랑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와 하는 거와 별개로 우리는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고 한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를 하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이 많은 상황에서 그 관세가 많이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우리 자체의 노력을 미리미리 하고 준비를 좀 해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영향을 좀 덜 받겠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 탄소세가 도입되는 것과 유럽의 탄소 국경 제도가 조금 연결되긴 하는데 연호쌤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하든 안 하든 유럽에서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방향을 안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켓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까 IMF 얘기했지만 IMF를 비롯한 국제 금융기관들도 지금 기후위기 막으려고 하면은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2030년에 최소한 톤당 한 75불? 그러니까 톤당 한 8만 원 정도의 탄소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배출권이 톤당 한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나중에는 75불이 아니라 한 150불 정도, 한 15만 원, 16만 원은 돼야 그래야 탄소 배출을 많이 안 할 거고 그래야 우리가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국제 금융기관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 조건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윤탁쌤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렇죠. 안 좋은 기업 IMF처럼 결국에는 이 전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GDP 대비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비관적인 거죠. 그래서 진짜 다시 뭐 라떼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제 친구들 그 부모님이 그 대우에 많이 다니셨거든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는 시대가 온 것 같고 그다음에 어느 정부든지 항상 골치가 아팠고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 청년 일자리 문제거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좀 일자리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연호쌤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해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작년부터 좀 스터디를 했고요. 그래서 3월 17일 날 저희가 보고서를 최근에 발간을 했어요.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도 과연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영향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했는데
물론 이제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을 하다 보면 없어지는 일자리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라질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일자리들이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창출이 될 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수치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는 80만 개 정도, 그리고 2030년 이후 추가적으로 또 한 14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결과였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또 많이 일자리 창출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저희 그린피스가 같이 연구한 보고서를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울쌤은 이게 일자리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뭐 탄광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발, 가발 뭐 이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던 산업들이 있죠. 근데 자연스럽게도 새로운 산업들이 커가고 이제 오래된 산업들이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산업들은 사라져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산업 전환은 기후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인해서 특정 산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 발전 산업이라든가 내연기관차 생산 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석유화학 이런 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기술이나 공정을 개발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석유화학 같은 산업은 사실 장기적으로는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화석연료의 시대에서 살 수가 없고 탈탄소 사회 시대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좀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산업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좀 정부가 개입을 해서 바꿔야 되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석탄화력 발전이라든가 내연기관차 산업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또 위협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사와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 그다음에 우리 국가, 우리 사회죠. 우리 사회가 그 부담을 좀 나눠지면서 현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고용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재교육, 재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이직이 되면서 산업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석탄화력 발전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이슈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요. 네.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논의가 조금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정책들, 정의로운 전환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 될 거라서 이 부분도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우리 사회가 과연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이러한 전환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주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정부가 어떤 기후에너지 정책을 펼칠지 한번 훑어봤고요.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인수위에 보내는 편지 한번 전달해 드릴 테니까 청취자분들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녹음 좀 생각보다 분량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기존보다 이게 두 분이 대본 준비를 좀 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 공약이 좀 적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기후에너지 관련된 대표 공약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네. 지금 인수위를 봐도 기후 전문가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기후에너지 전문가가 네. 전체 인수위원 중에서 좀 아쉽죠. 2030을 대표하는 의원도 없고 네. 기후에너지 전문가도 없다라는 기사를 오늘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하나 저희가 사실 산불이 나면은 진보냐 보수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나이가 많거냐 적으냐 상관없이 우리가 산불을 막기 위해 같이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도 남녀노소 정치적 입장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서 막아야 될 이슈예요. 그다음 더 크게는 전 세계가 같이 막아야 될 이슈죠. 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더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도 하고요. 그만큼 요구도 할 거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호쌤께서는 또 인수위에 또 한마디 하신다면. 오늘 그 저희 방송이 기후 위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귀결이 됐잖아요. 어떤 수출 경쟁력이나 일자리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가 지금 남은 취임 전까지 기간 동안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국정과제를 잘 수립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린피스도 인수위 기간 동안에 정부, 이 차기 정부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웃이 될 거니까. 그렇죠. 가까운 데로 이사 오신다니까. 그렇죠. 또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함께해주신 연호쌤, 다울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